베네수엘라 침공, 반복되는 질문. 2026년 1월 3일 새벽 2시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 상공에 150여 대의 미군 항공기가 나타났다. 폭발음이 들렸고 정전이 발생했고 사람들이 죽었다. 그리고 한 나라의 대통령이 생포되어 미군 함정으로 압송되었다. 이 사건을 어떻게 말해야 할까? 침공인가, 작전인가, 개입인가? 미국은 이것을 확고한 결의아퍼레이션 애브솔루트 리잘브라고 명명했다. 베네수엘라는 이것을 침략이라고 불렀다. 유엔 사무총장은 위험한 선례라고 말했다. 하지만 명칭이 무엇이든 한 가지는 분명하다. 2026년 1월 3일 이후 세계는 이전과 다른 곳이 되었다는 것. 이 사건을 이해하려면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베네수엘라와 미국의 관계는 어느 날 갑자기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다. 수십 년의 긴장, 갈등, 제재, 그리고 명분이 쌓여 이 순간에 도달했다. 베네수엘라는 남아메리카 북부에 위치한 나라다. 인구 약 2,800만 명. 그리고 세계 최대의 석유 매장량을 가진 나라. 이 석유가 베네수엘라의 축복이었는지 저주였는지는 역사가 말해줄 것이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석유가 베네수엘라의 운명을 결정해왔다는 점이다. 1999년 우고 차베스가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되었다. 그는 사회주의 정책을 펼쳤고 미국과 거리를 두었으며 석유 수익을 빈민층에 재분배했다. 미국은 이를 탐탁지 않게 여겼다. 2002년 차베스에 대한 쿠데타가 시도되었다. 실패했지만 그 배후에 미국이 있었다는 의혹은 사라지지 않았다. 2013년 차베스가 사망했다. 그의 후계자 니콜라스 마두로가 대통령이 되었다. 하지만 차베스만큼의 카리스마도 경제 운영 능력도 없었다. 베네수엘라 경제는 무너지기 시작했다. 인플레이션이 치솟고 식량이 부족해지고 수백만 명이 나라를 떠났다. 2018년 마두로가 재선에 성공했다. 하지만 야당은 선거 부정을 주장했다. 미국도 이 선거를 인정하지 않았다. 대신 야당 지도자 후안 과이도를 임시 대통령으로 승인했다. 당시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였다. 그는 베네수엘라에 대한 군사 개입을 고려했지만 측근들의 반대와 2020년 대선 낙선으로 무산되었다. 2025년 트럼프가 다시 백악관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베네수엘라에 대한 강경 정책을 재개했다. 2월 미국은 베네수엘라와 맺은 석유 협정을 파기하고 경제 제재를 가했다. 마두로를 정당한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선언했다. 2024년 7월 베네수엘라에서 대통령 선거가 치러졌다. 마두로가 승리를 선언했다. 하지만 야당과 국제사회는 또다시 선거 부정을 주장했다. 실제로 부정이 있었는지는 여전히 논란이다. 베네수엘라 정부는 선거가 공정했다고 주장하고 2025년 주지사와 시장 선거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고 강조한다. 반면 야당과 서방 국가들은 조작된 선거였다고 비난한다. 진실이 무엇이든 이것이 미국의 명분이 되었다. 부정선거로 집권한 독재자, 국민을 탄압하는 정권, 마약 밀매를 방조하는 범죄 조직, 트럼프 행정부가 내세운 이유들이다. 2025년 9월 1일 긴장이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미군이 베네수엘라 선박을 격침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배가 마약 밀매 조직 소속이었고 11명의 테러리스트를 제거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베네수엘라 내무장관은 반박했다. 숨진 11명 중 아무도 마약 밀매업자가 아니었고 일반 시민이었다고. 누구의 말이 진실인가? 이 질문에 답하기는 어렵다. 전쟁이 시작되면 진실은 가장 먼저 희생된다. 9월 19일 미국은 베네수엘라 앞바다에 군함과 미사일 90기, 상륙준비단 4,500명을 배치했다. 항공모함 USS 제럴드 R. 포드도 도착했다. 마두로 대통령은 450만 명의 민병대의 총동원령을 선포했다. 베네수엘라 국방장관은 20만 명의 병력을 작전에 동원하고 전국 280여 곳에서 게릴라전을 준비한다고 밝혔다. 11월과 12월 미국은
베네수엘라 원유를 운반하는 유조선을 납포하기 시작했다. 봉쇄였다. 베네수엘라 경제의 생명줄을 끊는 행위였다. 동시에 CIA는 베네수엘라 내부에서 비밀 작전을 시작했다. 트럼프는 공습을 예고했다. 12월 말 트리니다드 토바고와 미국 사이에 협정이 체결되었다. 미군이 트리니다드 토바고의 공항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베네수엘라 바로 옆 나라의 공항을. 트리니다드 토바고 정부는 작전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공항 운영권을 미군에 넘긴 것은 사실상 작전을 방조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그리고 2026년 1월 3일 새벽 2시 작전이 개시되었다. 카라카스와 마라카이를 비롯한 베네수엘라 북부 전역의 군사시설이 폭격당했다. 100대 이상의 항공기가 투입되었다. CH-47 헬기 수십 대가 포착되었다. 델타포스가 카라카스에 침투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사이버 공격으로 일부 지역에 정전이 발생했다. 마두로 대통령은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그와 영부인 실리아 플로레스는 미군에 생포되어 USS 이오지마함으로 압송되었다. 익명의 베네수엘라 고위 당국자는 뉴욕타임즈의 대통령, 경호 인력과 민간인을 포함해 최소 80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미국 법무부는 마두로와 영부인을 마약 테러 음모 혐의로 기소했다. 기소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수십 년 동안 정부 권력을 이용하여 마약 밀매를 포함한 불법 활동을 보호 및 조장해 온 부패하고 불법적인 정부를 이끌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권력 이양이 이루어질 때까지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미국 기업들이 베네수엘라의 석유 산업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말이 모든 것을 설명한다. 석유. 세계 최대 석유 매장량. 이것이 진짜 이유였는지도 모른다. 실제로 2025년 11월 트럼프의 측근이자 메가도너인 폴 싱어의 엘리언 매니지먼트가 베네수엘라 국영 석유회사의 미국 내 자회사 식구를 인수했다. 이 매각은 베네수엘라가 국채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자 델라웨어 법원이 강제로 진행한 것이었다. 우연일까? 11월 말 쿠박의 마리아 엘비라 살라자르 의원은 폭스 비즈니스에 출연해 이렇게 말했다. 미국이 베네수엘라에 들어가는 날이 바로 미국 석유 회사들의 잔칫날. 노골적이었다. 숨기려 하지도 않았다. 베네수엘라 유엔 대표 사무엘 몽카다는 안보리에 보낸 서한에서 이렇게 썼다. 미국의 공격은 정부를 파괴하고 천연자원, 특히 세계 최대 석유 매장량을 약탈할 수 있는 꼭두각시 정권을 강요하기 위한 식민전쟁이다. 국제사회는 어떻게 반응했을까? 유엔 사무총장 안토니오 구테흐스는 이번 공습을 위험한 선례라고 규정하고 국제법 준수를 촉구하며 1월 5일 안전보장이사회 긴급회의 소집을 발표했다. 유엔 인권 최고대표 폴커 튀르크는 베네수엘라에서의 미국 개입에 경악한다고 밝혔다. 영국은 미군의 카리브해 선박 폭격 작전이 국제법을 위반한 불법 군사행동이라고 보고 미국의 관련 정보 제공을 중단했다. 캐나다 역시 자국의 정보가 미군의 공격에 사용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명확하게 전달했다. 인권단체 휴먼 라이츠 퍼스트의 CEO 우즈라 제안은 성명을 발표했다. 두 가지 잘못이 올바름을 만들지 않는다. 불법적 수단으로 비합법적 지도자를 제거하여 베네수엘라의 통치와 석유, 부문에 대한 무기한 미국 통제를 확립하는 것은 미래 민주적 전환의 가능성과 정당성을 훼손한다. 그는 이렇게 덧붙였다. 마두로가 베네수엘라인들의 권리를 남용하고 2024년 7월 및 이전 선거를 도용한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1월 3일 미국의 군사작전은 미국 의회의 승인 부재와 유엔 헌장 제2조의 노골적 위반 측면에서 불법이다. 국제법. 이 단어가 계속 등장한다. 미국의 행동은 국제법을 위반했는가? 답은 명백하다. 유엔 헌장 제2조 사항은 이렇게 규정한다. 모든 회원국은 그 국제 관계에 있어서 다른 국가의 영토 보전이나 정치적 독립에 대하여 또는 국제연합의 목적과 양립하지 아니하는 어떠한 기타 방식으로도
무력의 위협이나 무력 행사를 삼간다. 자위권이나 안보리 결의가 있는 경우는 예외다. 하지만 베네수엘라가 미국을 공격한 적은 없고 안보리 결의도 없었다. 미국 의회의 승인도 없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단독으로 결정했다. 이것은 침략이다. 국제법상 침략 범죄에 해당한다.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될 수 있는 사안이다. 역설적으로 베네수엘라는 2025년 12월 로마 규정 탈퇴를 추진하고 있었다. 이제 미국의 침공으로 인해 국제사법 시스템이 강대국의 불법 행위를 제어할 수 없다는 현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미국 국내 여론은 어땠을까? 놀랍게도 무관심했다. 침공 전 YOUGOV 여론조사에 따르면 베네수엘라 침공에 대해 45%가 반대, 17%가 찬성, 38%가 의견 보류였다. 압도적인 반대 여론과 압도적인 무관심. 미국 정치사에서 이토록 국내 여론의 지지가 없었던 침공은 전무후무하다. 왜 트럼프는 이것을 강행했을까? 정치적 이유가 있었다. 2025년 5월 트럼프 행정부는 부자 감세와 사회 안전망 예산 대폭 감액이 핵심인 법안을 통과시키려 했다. 하지만 공화당 내부에서도 반대가 있었다. 특히 친이스라엘 vs 반이스라엘 갈등이 심화되고 있었다. 베네수엘라 침공은 이 갈등을 더욱 악화시켰다. 폴 싱어가 식구를 인수한 것, 그가 친이스라엘 로비 그룹의 메가 도너라는 것, 이 모든 것이 얽혀 공화당 내 반이스라엘 성향 의원들이 트럼프에게서 등을 돌리는 상황이 전개되었다. 그럼에도 침공은 진행되었다. 왜냐하면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미국은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가진 나라다. 베네수엘라는 경제가 무너진 나라다. 국제사회는 비난할 수 있지만 막을 수는 없었다. 델시 로드리게스 베네수엘라 부통령은 이렇게 말했다. 베네수엘라는 결코 어느 국가의 식민지도 되지 않을 것이다. 마두로가 이끌던 정부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마두로는 체포되었지만 베네수엘라 국영 TV는 로드리게스를 여전히 부통령으로 표기했다. 로드리게스는 베네수엘라의 유일한 대통령은 한 명이며 그의 이름은 니콜라스 마두로 모로스다라고 선언하며 마두로의 석방과 대통령직 복귀를 요구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로드리게스에게 경고했다. 올바른 일을 하지 않으면 마두로보다 더 큰 대가를 치를 수도 있다. 그러자 로드리게스는 더 협조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베네수엘라 헌법상 대통령 유사 시 한개월 이내로 새 대통령 선거를 여는 것이 규정되어 있으나 상황은 불투명하다. 반면 야당 벤테 베네수엘라의 수장이자 2025년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는 자유의 시간이 왔다며 이번 사태를 전적으로 환영하는 입장을 표했다. 베네수엘라는 분열되어 있다. 마두로를 독재자로 보는 사람들이 있고 미국의 침공을 반제국주의 투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다. 진실은 그 사이 어딘가에 있을 것이다. 이 사건을 과거의 사례와 비교하는 시각도 있다. 1989년 파나마 침공. 미국은 마누엘 노리에가를 체포하기 위해 파나마를 침공했다. 명분은 마약 밀매였다. 2003년 이라크 침공. 미국은 사담 후세인을 폐위시키기 위해 이라크를 침공했다. 명분은 대량 살상 무기였다. 하지만 대량 살상 무기는 발견되지 않았다. 베네수엘라 침공도 같은 패턴이다. 마약 밀매, 부정선거, 인권 탄압. 명분은 항상 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다를 수 있다. 석유, 지정학적 이익, 국내 정치적 필요. 국제문제 분석가 도미닉 웨그호는 베네수엘라 침공과 마두로 납치가 미국의 과거 국가 원수 제거 사례를 고려하더라도 전례 없는 사건이라고 썼다. 이토록 노골적이고 이토록 국제법을 무시하고 이토록 국내 여론의 지지도 없이 진행된 침공은 처음이다. 어떤 평론가는 이것을 미국 외교 정책의 푸틴화라고 묘사했다. 힘이 곧 정의라는 논리, 국제법보다 국가 이익이 우선한다는 태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미국은 국제법 위반이라고 비난했다. 그런데 이제 미국이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 중국은 이 점을 지적했다. 일주일 전 주변에서
군사작전을 수행한 중국이 대만 침공을 정당화할 수 있는 전례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침공할 수 있다면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인가? 국제 질서가 흔들리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수립된 국제법 체계가 무너지고 있다. 강대국이 마음대로 약소국을 침공할 수 있다면 유엔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이것은 베네수엘라만의 문제가 아니다. 21세기 국제 질서의 분수령이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하다. 2026년 1월 3일 이후 세계는 더 위험한 곳이 되었다는 것. 베네수엘라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정확히 알기는 어렵다. 정보가 통제되고 있고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전쟁은 계속되고 있는가 아니면 이미 끝났는가? 저항은 계속되고 있는가 아니면 진압되었는가? 명확한 것은 없다. 하지만 질문은 계속된다. 이것이 정당한 개입이었는가? 독재자를 제거하기 위해서라면 국제법을 위반해도 되는가? 석유가 진짜 이유였다면 이것은 무엇인가? 역사는 반복된다고 한다. 파나마, 이라크, 그리고 이제 베네수엘라. 패턴은 같다. 명분을 내세우고 침공하고 정권을 교체하고 자원을 확보한다. 그리고 몇 년 후 또 다른 나라에서 같은 일이 벌어진다. 언제까지 이것이 반복될 것인가? 국제사회가 이것을 막을 수 있는가? 아니면 우리는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는가? 답은 없다. 하지만 질문은 반복된다. 그리고 그 질문을 계속 던지는 것이, 기록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일지도 모른다. 2026년 1월 3일 베네수엘라. 이날을 기억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일 수 있기 때문이다.